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것일까?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바로 현재 탈레반이 장악했다는 아프가니스탄의 1960년대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의 국가였죠. 최근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아프가니스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프가니스탄을 올려달라고 하셨어 호기심도 미국 역사 리메이크 편을 올리다 말고 급하게 아프가니스탄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탈레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엮여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총 5편으로 아프가니스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은 위로는 중앙아시아, 양옆으로는 이란과 중국, 아래로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조금 피곤한 동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아프가니스탄은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 민족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지난 역사 동안 많은 국가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무작정 우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영토가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어거지로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같은 종교를 믿거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어거지로 같은 민족이라면서 강요한다거나 이런 여러 역사와 사건 사고들을 거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는 고대 중세를 지나서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었을 때였던 1700년대 중후반까지도 민족이 통합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가 저렇게 넓었었는데, 그렇다고 저 영토 안에 살던 민족들이 이제부터는 우린 모두 로마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천년만년 같다면 모를 일이지만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생겼다가 개털되거나 하는 더럽게 많은 나라들이 갑툭튀 되었다가 사라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이민족들이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 현재까지도 아프가니스탄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족들끼리 현재 2021년까지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중앙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스탄 오지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의 민족 이름에 페르시아어에서 온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탄이 합쳐져서 저렇게 부르는 건데,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족들의 땅이라는 뜻일 겁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아프간족이 42%, 하지크족이 27%, 그 외 하자라족과 우즈벡족이 각각 9%씩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간족은 파슈툰족을 의미하는데, 저 파슈툰족이 페르시아어로 아프간이라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의 땅, 달리 말하면 아프간족의 땅,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된 겁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헌법에서는 아프간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아프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저 아프간에 사는 특정 민족인 아프간족을 중심으로 드디어 정조 태어나기 직전이었던 1747년 두라니 제국이라는 아프간족 민족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더 잘못 잡아서 피곤한 위치에 한국이 있다는 인터넷 밈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옛날 아프가니스탄도 수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있던 역사가 있었으니 아프간에는 외세에 대한 어마무시한 반감, 정말 무조건적인 외국에 대한 반감이 문화적으로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과 사람들이 아프간에 방문을 해도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되는 선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어느 정도 반감이 있냐면 해외 봉사단체가 아프간에 봉사를 하러 가도 다들 째려보고 난리도 아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세에 대한 반감도 많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나라 안에 사는 다른 민족들끼리도 사이가 더럽다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저 민족들끼리 서로 테러도 일으키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내전까지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저렇게 동양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전체 인구의 무려 9% 안팎을 차지하는 하자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자라인들, 아프가니스탄 역사 내내 손가락질 당하고 집단 처형까지 당하면서 거의 동네북처럼 핍박받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악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프간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 특히나 몽골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계와 외모가 비슷한 하자라족들이 아프간에서 핍박을 받아온 거죠. 게다가 하자라족들은 아프간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 수니파가 아니라 이란이 많이 믿는 이슬람 시아파를 믿습니다. 그랬으니 과거부터 다수를 차지하던 아프간족과 저 하자라족들 간의 내전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하긴 했었지만 집단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처럼 현재 이 아프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레반보다 우선 아프간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들끼리 사이가 더러운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 이해될 수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은 다른 민족들끼리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들끼리도 부족과 가문이 다를 경우 또 싸웁니다. 사실 이슬람 문화권 지역은 아직까지도 민족뿐만 아니라 부족 가문 개념까지 상당히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도 가문이 다르면 서로 정치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더라도 다른 가문의 지도자가 왕이 되거나 정치 권력을 갖게 될 경우 나중 가서 자신들의 가문들을 그들이 조질지 모른다는 유목민족들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었어. 항상 통수 맞을 것을 대비하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가문보다 우리 가문이 항상 더 우위에 있어야 하고 아니면 다른 가문들을 미리 숙청해야 한다는 문화적 잔재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저러한 가문을 중시하는 것을 보고 미개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반도의 경우에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문 오직에 따졌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가문이 다르다고 사람을 패고 죽이던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 가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것들이 존재했었죠. 이처럼 아프간에는 그러한 가문과 부족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가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가문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문화, 더 나아가서 다른 가문들끼리의 정치질까지 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 아프가니스탄에 굳이 강대국들이 들어오든 말든 어차피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내전이 발생해왔고 더 나아가서 무장단체들도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일들이 빈번했던 겁니다. 탈레반에 대한 것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그들이 현재 2021년에 없었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민족과 부족의 무장단체들끼리 내전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외국에 대한 반감이 존재해왔다는 것, 같은 국가 안에서도 민족들끼리 사이가 더럽다는 것,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도 가문이 다르고 경쟁을 하며 사이가 더럽다는 것, 즉 아프간은 외국에 대한 반감도 심하고 민족 가문들끼리의 정쟁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건데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에 갑자기 러시아와 영국이 꼽사리를 낀 겁니다. 안 그래도 외세에 대한 반감 스택 개높았던 아프간에 러시아, 영국이라는 반감 스택 오지게 바를 짓이 생긴 겁니다. 호기심의 친구 간다요의 러시아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중세 근대까지도 유럽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짱짱한 국가들이 부는 시퍼렇게 뜨고 버티고 있었으니 유럽 쪽으로 영토와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그냥 해봤어야였죠. 그랬으니 러시아는 자신들이 돈을 벌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개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으로는 통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제 러시아는 눈을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와 중동아랍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개구멍으로 선택한 지역 바로 아래에 영국이 작업질을 하던 인도가 있던 겁니다. 영국에겐 너무나 중요했던 금싸라기 땅 인도. 그 인도 코앞으로 러시아가 기어내려오는 꼴을 국제정치와 겐세이의 아이콘 대영 제국이 꼬라지 볼 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아랍 쪽으로 나가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밟고 아프간을 밟고 가야 했고 영국은 러시아가 인도로 기어내려올까봐 미리 진작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친해져서 러시아를 막아야 했었습니다.
일단은 영국보다 한 발 앞서 있던 러시아. 러시아는 당시 아프간 왕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편지를 쓰는데, 당연히 영국도 러시아가 아프간과 친해지기 전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영국과 친해지면 개이득이라며 영국과 친해질 이번 달 마지막 기회라며 홈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시 아프간은 러시아와 영국 모두에게 초이스를 당했다는 건데, 그런데 아프간이 의리가 있었던 건지 먼저 오신 러시아 손님 계시는데 상도덕 없이 뒤늦게 연락 온 영국에게 꺼지라고 발로 뻥까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대영제국 아프가니스탄의 왕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왕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민족 갈등에 내전까지 빈번했던 아프가니스탄. 그랬으니 현재의 왕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왕이 있더라도 이미 그 이전 쿠데타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퇴위당하거나 팽당한 왕들이 살아 숨쉬며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건데, 영국은 그 퇴위당한 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퇴위당한 왕에게 달려가서 다시 왕에 먹고 싶지 않냐며 바지사장으로 앉혀주겠다며 얼굴마담을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영국은 바지사장 이전 왕을 얼굴마담으로 해서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기어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를 지켜내기 위해선 반드시 아프간을 친영국 국가로 만들어야 했었으니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저 전쟁이 1차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또 싸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국력갭 개 컸던 대영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은 왕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있던 아프간 국민들. 그런데 그 외세의 힘을 빌려 왕이 된 인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그 왕을 꼬라지 두고 볼 리 없던 겁니다. 저 외세의 힘을 빌려 왕된 왕색천해라며 국민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민족들 간의 권력 투쟁도 빈번했었으니 외세의 힘을 빌린 왕이라는 명분으로 저 인간을 끌어내려서 새로운 왕에 먹으려는 부족들도 널렸었고 말이죠. 그래서 외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또 왕해 먹고 싶었어 수많은 부족 민족 국민들까지 선동으로 내란 쿠데타 답도 없던 아프간이었습니다. 최근 2021년 8월 철수한 미국. 그 미국보다 무려 170년이나 먼저 기어들어갔다가 철수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간에서 영국이 철수한 이후 러시아는 1877년까지 꾸준히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까지 싹 다 먹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중동 아랍으로 나가기 위해 남은 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외세에 대한 반감이 강력했던 아프가니스탄. 러시아도 영국 대결한 꼬라지 보고 아프간을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국을 발로 그냥 까버렸던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에게는 이라샤이 마세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아프간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1800년대 초반까지는 인도가 영국령 인도 제국은 아니었고 야금야금 영국의 동인도 회사들이 인도를 잠식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랬으니 아프간에게 있어 영국은 그저 저 멀리 개조만한 섬나라, 그리고 아래에는 식민지가 생기고는 있다더라 정도의 나라였는데, 러시아는 자신들의 바로 위에 있던 개 큰 대국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프간이 러시아만 영국보다 이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땅덩어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컸던 러시아였으니 러시아의 말을 좀 듣는 신용 정도는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 일방적으로 외교관을 보내버립니다. 저렇게 외교관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냐면, 외교관을 아프간에 상주하게 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이고, 러시아 짜르의 말씀을 앞으로 다이렉트로 보낼 창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외교관의 신변이나 목숨에 문제가 터질 경우 니들 머가리 젖터 치러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교관이 일방적으로 오는 행위는 당시 아프간 입장에서 달가울 건 아니었다는 거죠. 더 대박이었던 것은 당시 러시아가 아프간에 외교관을 보낸 것은 유럽 국가 최초였습니다. 유럽 국가 최초로 아프간에 외교관을 보낸 러시아. 그 꼬라지 보자마자 일전에 아프간에서 대결했던 영국 입장에서
당연히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영국도 다시 한번 아프간에게 그 이전에 전쟁했던 일은 너무나 미안했다며 자신들도 아프간에 외교관을 보내겠다며 사바사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이번에도 영국 외교관을 아예 국경지역 톨게이트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도 이미 외교관이 들어왔다면 영국도 들어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일제강점기가 들어서기 이전 조선이라는 국가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이 둘 이상 꼬여 들어오면 피곤한 일이 생기는 국제정치. 1800년대 중반 아프간도 머리가 우동살이는 아니었으니 당연히 그러한 국제정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들어왔어도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제1차에 이어 제2차,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말 애지간했던 영국, 어떻게든 러시아로부터 인도를 지켜내리던 영국. 그랬으니 저렇게도 아프가니스탄에 집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역시나 1차에 이어 2차도 영국이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자기들이 바지사장으로 앉혀놨던 왕 때문에 퇴계를 하셨던 영국, 이번에는 짱구 잘 굴려야 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너무나 착하게도 매년 무려 6만 파운드씩 주겠다며 아프간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6만 파운드 받아먹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국가들과 외교하는 내용들을 영국이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니들 마음대로 외교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당시 아프간 머가리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압박해오고 영국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쳐들어오고 있었으니 이 시점에서 짱구를 잘 굴려야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영국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줬어 더 이상 쟤네가 아프간에서 삽질 그만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왁한 회랑이라는 국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영토에도 존재하는 저 왁한 회랑,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밑도 끝도 없이 삐쭉 튀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800년대 중후반 당시 러시아든 영국이든 아프가니스탄에 땅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간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도 아니었고 1800년대 당시 아프간에 지하자원을 시추할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저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통로로 활용해서 이란을 밟고 중동 아랍으로 가고 싶었고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인도를 지키기 위해 아프간에 개입하고 있던 거죠. 당시 아프간의 왕은 러시아와 영국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그닥 쓸모없던 지역이었던 왁한 회랑 지역을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로 만들면 일단 영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인도로 다이렉트로 기어내려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테고 러시아도 자기들이 중동 아랍으로 나아갈 때 덜 불안해진 영국이 견제도 덜하게 될 테니 그랬으니 아프간은 짱구 오지게 잘 굴렸어. 러시아 영국과 함께 협의하에 저 희한하게 삐쭉 튀어나온 왁한 회랑 지역을 아프간의 영토이자 러시아 영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 영국 말고도 내부 일만으로도 정말 더럽게 바빴습니다. 러시아 영국이 난리치는 것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과 부족들의 내란내전 쿠데타가 연속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아프가니스탄은 무조건 중립을 선포합니다. 다른 외세와 엮여서 좋을 일도 없지만 애초에 외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국민들도 반기질 않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내란이 일어날 때마다 조지기에도 바쁜 아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막상 터지고 나니 개털리고 있던 독일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을 조지자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갑자기 독일은 아프간에게 접근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군사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 아프간에게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쳐들어가서 니네가 저 지역에서 콩고물 먹으라고 꼬드기고 있었죠. 그러나 현명했던 아프간의 왕,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기서 독일 편 섰다가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했어. 무슨 혹을 쳐붙일 일이 있냐면서 독일한테 군수물자 무기 지원받을 것은 다 받아먹더니
막상 인도에 쳐들어가진 않겠다면서 먹튀를 결정합니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특정 세력들이 왕새가 영국 편에 섰어. 영국을 쳐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며 개트집을 잡으면서 아프간 왕이 영국 편이라는 개삽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19년 1차 세계대전도 다 끝난 시점에서 가뿐 당시의 아프간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처럼 현재 2021년보다도 훨씬 이전부터도 아프간의 중앙집권 권력구조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얼마든지 암살과 내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굳이 소련과 미국이 아니더라도 탈레반이 없었더라도 말이죠. 왕암살 당했던 1919년에는 제3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주 짧게 있긴 있었지만 드디어 아프간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었습니다. 이후 무려 1970년대까지 50년 넘게 아프간은 더 이상 외세와 엮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프간 역사상 가장 긴 외세 없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아니야. 외세만 없었을 뿐 1928년부터 또 부족들이 통수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일어납니다. 실제 당시 쿠데타군이 내란에 성공하면서 아프간 왕은 인도로 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 먼저 쿠데타 일으킨 애들을 조지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이 시작됐죠.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무장단체가 현재 있냐 없냐, 아니면 소련과 미국이 개입을 했었는가 안 했었는가만 따져서 될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민족들과 부족들까지 오직의 암살의 내전이 있어 왔다는 것, 게다가 외세가 들어오면 그 외세를 쳐내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자기들이 왕해먹을 궁리하는 정치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1947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된 겁니다. 민족들끼리도 오지게 싸우던 아프가니스탄, 같은 민족인데도 부족들끼리 싸우던 아프가니스탄, 외세에 외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던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그러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1947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됩니다. 지난 시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민족 간의 갈등도 많고 같은 민족인데도 부족들끼리도 오지게 싸우고 외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도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아프가니스탄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1947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된 겁니다. 사실 아프간 옆에 파키스탄이 생긴 것이 뭔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우선 우린 파키스탄이 이슬람 분리 독립으로 인도에서 갈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이 생기기 전이었던 1933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든 이슬람 율법과 관습법 형태에서 벗어나려는 현대화로 가려는 세속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프간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관습과 민족 부족들 간의 관습과 갈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나라꼴 개판나고 있다고 판단하셨던 새로운 아프간의 왕, 그는 무려 1933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40년간 왕을 해먹는데 이 기간 동안 아프간은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족 민족들 간의 전쟁이 너무 심했고 당연히 납치들도 빈번했던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이슬람 율법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인 관습법으로 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강력하게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드디어 1930년대부터 여자들도 공공장소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착용해야 했던 부르카도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완화도 되었고 말이죠. 게다가 새로운 아프간 왕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국가인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로를 만들기도 했고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대치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소련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 둘 다 잘 이용해서 지원을 뜯어내며 미국과 소련을 이용한 중립외교로 이득을 취하고
안정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갑자기 인도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갈라지자며 나온 파키스탄이 튀어나온 겁니다. 물론 파키스탄이 튀어나온 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다수민족을 차지하는 아프간족 파슈툰족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는 아프간족이 42%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아프간 전체 인구 중 약 1600만 명이 아프간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는 현재 저 아프간족이 무려 35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키스탄의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프간이라는 이름을 박아놓은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아프간인이 더 많이 살고 있는 파키스탄. 안 그래도 인도로부터 분리되어서 인도와도 사이 더러운데 바로 위에 아프간족이 많이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도 국경을 맞대고, 게다가 그 아프간족들이 파키스탄에 많이 살았으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불안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에 많이 살던 아프간족들을 빌미로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파키스탄 내의 아프간족들이 갈라서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던 거죠. 실제적 파키스탄에 살던 아프간족들이 파키스탄에서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아프간 정부가 파키스탄에게 땅을 더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간족들이 파키스탄 니네 땅에 많이 살고 있으니 그 땅 자기네들 땅이라며 내놓으라고 했던 거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도로부터 갈라진 지 얼마 안 된 불안한 정치 상태의 파키스탄, 그리고 그 불안한 정치 상태에서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아프간족들의 분리독립운동, 이 상태에서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간족들을 이용해 땅을 넓히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의 아프간족들의 분리독립을 그대로 두면 나중 가서 아프간은 자기들의 땅이 넓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생긴 새로운 아프간족들의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에게 오히려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었으니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미리 선빵으로 파키스탄에게 땅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나았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위의 사건을 시작으로 잠시 동안 아프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쟁은 짧게 끝났지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연맥이려고 국경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간과의 그까짓 국경 닫는 게 뭐가 대수냐 하겠지만, 여기서 아프간의 지정학적 특성이 나옵니다. 아프간은 파키스탄을 통하지 않으면 물건 사고 팔 수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간과의 국경을 닫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프간의 경제에 스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은 갑툭튀된 파키스탄과 사이가 더럽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던 아프간 내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원까지 받아서 쿠데타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특정 민족 가문 위주로 쿠데타 내란의 연속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에서 쿠데타 성공했던 공산주의자 무함마드 다우드 칸은 소련과 아프간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에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정권 잡으니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며 자기 도와준 친소련 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다 조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문제는 공산주의가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쿠데타에 성공하셨지만 지지율 끌어모아야 했던 이슬람 국가의 대통령 대신 무함마드 다우드 칸,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쿠데타 성공 직후 셀프 자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지원까지 받아서 쿠데타 성공시키더니 정권 잡은 후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쳐내고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으니 소련과 아프간 내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선 무함마드 다우드 칸이라는 인물 개패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 이용해서 쿠데타 성공하더니 자기들 통수제대로 후려가겠으니 말이죠. 소련은 어떻게든 친소련 정부를 아프간에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원까지 받은 인간이 친소련이 아닌 게 되었으니 소련은 다시 한번
쿠데타를 주작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15,000명의 아프간 공산주의 군대는 아프간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 무함마드 다우드 칸을 처형을 합니다. 고작 15,000명의 병력, 정말 고작 15,000명의 병력으로 말이죠. 달리 말하면 15,000명의 쿠데타가 성공될 정도로 당시 아프간 내의 중앙정부의 통솔과 영향력은 군대와 경찰력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도 아프간의 꽤 많은 군대와 경찰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아프간 각 지역의 가문들과 부족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또 다른 세력이 또 쿠데타 일으켜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역시나 15,000명의 공산주의자 쿠데타로 장악이 된 아프가니스탄. 쿠데타 성공해봤자 얼마 가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끼리도 여러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서 서로 분열나서 쳐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는 또다시 쿠데타, 하피줄라 아민이라는 사람의 쿠데타가 성공해서 그의 집권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 아프간의 공산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인데도 소련말 더럽게 안 들어먹던 참 신기한 사람이었죠. 즉 공산주의자이지만 소련말을 안 듣던 하피줄라 아민이 아프간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소련 입장에서 또다시 도돌이표가 된 거였습니다. 소련 입장에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얼마나 아프간을 친소련 국가로 만들려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또다시 친소련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거죠. 그랬으니 그의 집권 소식이 소련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부족들끼리도, 게다가 정치 권력과 군벌들도 쿠데타의 연속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그곳에 드디어 소련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해서 아프간의 친소련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든다면 미국 서방 국가들의 나토로 인해 틀어막혀 있던 유럽이 아닌 중동아랍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979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됩니다. 1979년 드디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편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해서 아프간의 친소련 정부를 만들려고 난리쳤던 소련. 그렇게 만든다면 나토로 인해 틀어막혀 있던 유럽이 아닌 중동아랍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장하게도 아프간의 수많은 쿠데타 세력들이 처음에는 친소련이라면서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을 것 다 받아먹더니 나중 가서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소련과 쌩까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자기들만의 정부를 수립하고 앉아있던 겁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1편과 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쿠데타 세력들에게 지원해주고 돈 쓰고 통수 맞은 소련. 그렇게 안 그래도 1980년대 경제 휘청거리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1979년 때문에 흥미로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던 1979년의 다음 해에 있었던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 소련이 지들 멋대로 아프간을 쳐들어간 것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들이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고 당시 한국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1984년 미국 LA 올림픽이었는데 이때는 반대로 소련이 미국 연맥이려고 소련과 동독을 포함한 동국권 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하면서 또 한 번 반쪽짜리 올림픽이 일어납니다. 저것 때문에 사실 소련과 미국보다도 당시 올림픽위원회 IOC만 개삽손해를 봤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쪽짜리 올림픽이 치러졌으니 중계권으로 벌어먹을 돈도 반토막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랬으니 IOC 입장에서는 1988년 올림픽은 절대로 반쪽짜리여서는 안 된다며 남북한 대치냉전의 상징이었던 서울에서 일부러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979년 12월 25일 아프간을 침공하기 시작한 소련. 소련은 당연히 굵고 짧게 아프간 군대 금방 개처바르고 친소련 정부 떡하니 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 소련은 공군과 육군 5개 사단을 동원해서 이틀 만에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후
소련의 바지사장으로 바브라 카르마를 대통령으로 취임시킵니다. 그렇게 소련은 간단하게 아프간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후 소련이 장악한 것 같기는 같았던 아프가니스탄. 소련은 친소련 아프간 정부를 중심으로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시작하는데 1981년이면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가 약 1300명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체 병력은 고작 25,000명이었습니다. 이미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외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우리의 신앙 이슬람 알라를 박살내려는 공산주의 소련이 들어왔다면서 대부분의 부족과 민족 지도자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징병되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고, 도망가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소련 꺼지려며 무장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프간 주요 도시와 전역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만 구성하면 어느 정도 아프간이 장악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소련. 그런데 시작부터 수많은 아프간 주민들은 소련에게 침이나 뱉으며 꺼지라고 하기 시작했고, 친소련 정부도 꺼지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세가 우리에게 돈을 주든 어떠한 콩고물을 주든 다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에는 무조건적인 외세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소련이 들어왔던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는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소련이 들어오면서 중앙정부 위주로 안정은 개털되지도 않고 오히려 같은 공산주의자인데도 가문들 부족들끼리 또 쳐싸우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장단체를 수없이 조직하면서 소련 군대는 이제 엄청난 게릴라전의 연속으로 전쟁이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아프간의 상황을 틈타서 수많은 부족들은 틈새시장 공략으로 자신들이 해먹으려고 또 무장조직을 만들고, 또 부족들끼리도 세력을 모으거나 세력 싸움을 하는 개판 오브 개판의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외세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게다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다른 민족과 다른 부족들끼리도 오지게 싸우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것에 무조건적으로 아프간이 싫어하던 외세 소련, 그리고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는 공산주의자들까지 끼어들어온 겁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겠다는 시도는 아프간에 대해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을 달갑게 맞이할 리도 없었고, 혼란을 틈타 부족들도 자기들이 왕에 먹을 기회로 삼기 시작했죠. 수많은 아프간 주민들은 우리의 신앙을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다면서 무장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민병대가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그 유명한 무자히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지하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들의 신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성스러운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위해 맞서 싸우는 지하드를 하는 모든 무장 조직을 무자히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 소련 아프간 전쟁 때 아프간에서 튀어나온 무자히딘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저 소련과 맞서 싸운 아프간의 무자히딘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아프간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아프간족은 아프간보다도 파키스탄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아프간족 위주의 무자히딘은 소련과 싸울 때 구지구태여 개고생하며 아프간 내부에서 세력을 불려가며 싸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파키스탄에서 먹고자고 훈련받으며 소련과의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했죠. 소련은 아프간에서 백날 싸워도 파키스탄에서 넘어오던 수많은 무자히딘들은 끝이 없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1980년대는 냉전 시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소련이 아프간을 혼자 장악하는 꼬라지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저 무자히딘이 무장단체이든 불법적인 단체이든 상관없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소련에 대항하던 아프간 무자히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미국이 무자히딘을 지원할 당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당시 아프간에 침공한 소련과 대항하던 무자히딘을 대놓고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맞다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소련과의 전면전과 긴장 상태를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 소련 몰래 티 안 나게 아프간 무자히딘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줬어야 했었는데, 당시 소련은 이집트나 중국에 자기들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집트와 중국이 구매한 소련 무기, 미국은 이집트와 중국에 있던 소련 무기들을 티 안 나게 몰래 구매해서 파키스탄에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즉 실제로는 미국이 소련 무기를 구매해서 무자히딘에 공급을 해준 건데, 서류상으로는 이집트, 중국에 있던 무기 브로커들이 소련제 무기를 파키스탄에 팔아먹은 것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렇게 소련은 자기들이 맞서 싸우던 아프간 무자히딘이 자기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꼴을 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련 군대가 자기들 무기를 들고 자기들에 맞서 싸우던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자히딘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로였던 파키스탄은 당시 핵무기 개발을 미국이 용인해줍니다. 당시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터져서 미국이랑 사이 개박살 나 있었고, 미국이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은 오로지 파키스탄뿐이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국제정치는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 1986년쯤 되어서는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무자히딘의 스팅어 미사일까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열추적 시스템까지 있었고 들고 다닐 수도 있던 당시 미국의 최고 기술 무기였는데, 저 스팅어 미사일을 통해서 아프간 무자히딘들은 소련의 주요 보급 수단이었던 헬기와 항공기들을 수없이 개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련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무자히딘을 지원해줬던 덕분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개박살날 수 있었던 거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동안 총 무려 11만 5천 명이나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약 8명 중 1명인 15,000명이나 사망하게 되었죠. 1980년대 경제 개털되고 있던 소련, 당시 아프간 전쟁에서만 소련은 약 500억 달러를 썼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소련보다도 잘 살던 미국은 그것의 10분의 1, 무자히딘과 소련에 대항했던 무장단체들의 50억 달러만 지원해주고도 소련 돈 펑펑 쓰고 개박살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소련은 공식적으로 1986년 아프간에서 철수를 발표하고 1989년까지 3년에 걸쳐 마지막 군대들까지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할 때 철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친소련 정부를 세워두고 수많은 군사무기들을 두고 철수합니다. 제발 친소련 정부의 정부군들이 무자히딘과 같은 세력들로부터 맞서 싸우며 버텨주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소련이 철수한 이후 친소련 아프간 정부는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수 이후에도 아프간 친소련 정부를 지원해주던 소련이 철수 이후 2년 뒤 지구에서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는 친소련 정부가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 함께 소련에 대항하던 무장단체들도 또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면서 오지게 싸우기 시작했고, 개파는 다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고, 무장단체 대 무장단체 대 무장단체 대 무장단체, 정말 결투장이 따로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 났던 아프가니스탄에 드디어 그들이 나타납니다. 소련 군대가 빠져나간 아프가니스탄, 친소련 아프간 정부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무장단체들도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 파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였다는 거죠. 그 난리였던 아프가니스탄에 드디어 그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2021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도대체 탈레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으며 도대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 호기심 생각에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프간의 무장단체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도 분열되고 내전으로 변화해 갔었고, 국민들도 그 무장단체들의 세력 싸움에서 갈라지던 일이 허다했었으니 말이죠. 사실 탈레반, 그들의 정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키스탄이 제작 배급하고 미국이 투자한 무장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파키스탄은 왜 그들을 만들었고 미국은 왜 그들을 지원한 것일까? 우선 우린 파키스탄이 왜 그들을 제작 배급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947년 갑툭튀된 나라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파키스탄도 건국초기 대부분의 정부내각 요직들을 해외 유학파들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신들의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만으로 가서도 안 되며 현대적 법과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으니 파키스탄도 터키 같은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 이슬람 율법대로 나라를 운영하던 것들을 집어던지고 세속주의, 근대 현대화된 법과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이슬람 율법 체제로만 가기엔 전 세계가 이미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파키스탄이 건국되었던 1947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소리 없는 조용하고도 차가운 전쟁, 냉전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진작부터 소련이 남아시아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에게 경제 원조만 1억 달러를 약속했고, 파키스탄도 미국에게 달러부터 친미국가로서 방향을 갖고 건국 이후 역사가 시작되어갔죠.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 어떻게든 미국과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아남기 유리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프고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사이 들어온 인도가 존재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튀어나왔고, 위로는 소련이 기어내려올 각을 보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65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말싸움을 넘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이가 더러워진 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머리터질 일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필요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파키스탄과 대판 싸운 인도는 미국에게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원조를 계속해주면 미국과 쌩까버린다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 비비 맞춰주려고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원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파키스탄은 국제정치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별짓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이 인도 편들어주는 것을 보며 미국만을 믿어서도 안 되며, 위로는 소련이 쳐내려올 수 있었으며, 게다가 하필이면 사이 더러웠던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먼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까지 장악했던 중국과도 파키스탄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던 상황. 게다가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갈라진 거라서 종교 인정 안 해주던 공산주의 소련과 친해지는 것도 에바세바드록 바였습니다. 게다가 1971년에는 원래 파키스탄의 영토였던 동파키스탄에서 갑자기 분리독립이 일어납니다. 현재의 방글라데시 말이죠. 효청자분들께서 만약 당시 파키스탄의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정말 답도 없는 사베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특유의 도돌이표가 파키스탄에서도 튀어나오는데, 나라의 위기가 오니 파키스탄의 수많은 국민들이 중세 유럽의 교황 중심 사회에서도 오지게 튀어나오던 벌 받는다는 들이, 나라의 경제 성장이 잘 되어갈 때는 서양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것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라가 휘청거릴 때마다 신앙을 들먹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선동한 정치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만 말이죠. 비슷한 예로 경제 휘청거리던 이란에서 일어난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아랍에서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세력이 확장된 수많은 무장단체들도 예로 들 수 있겠죠. 파키스탄도 국제정치적 상황과 경제도 점점 박살나다 보니 국민들이 이슬람 율법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 파키스탄에서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이 양반 쿠데타 성공하자마자 지지율 끌어모으려고 세속주의 현대화 오지게 하던 파키스탄을 바로 이슬람 율법대로 통치하겠다며 정치질하기 시작합니다. 집권하자마자 형법도 수정했어 이슬람 율법대로 처벌한다며 이슬람식 처벌들을 부활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2021년까지도 파키스탄에서는 명예살인 같은 범죄가 국가법으로는 불법인데도 개개인들끼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종교주의로 표파리하던 파키스탄 군부 정권, 운도 너무나 좋게도 1981년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오지게 좋아집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197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파키스탄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1979년 이후에는 이란에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 미국과 이란도 사실상 쌩까버린 상태였으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파키스탄이 있어야 보급을 하든 뭐라든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파키스탄에게 막대한 경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들 때문에 불안했던 파키스탄,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먹고 파키스탄까지 기어내려올 것을 너무나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파키스탄은 미국의 지원 아래 환장했어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사실 파키스탄 혼자서 지원한 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싸우던 무장단체들은 아주 좋은 도망갈 곳이 생겼습니다. 아프간에서 싸우다가도 먹고 잘 곳 떨어지면 바로 파키스탄으로 도망 나와서 먹고 자고 하다가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소련과 싸우곤 했죠. 사실 파키스탄은 소련이 아프간에 쳐들어가기 전부터 수많은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의 군대로서 활용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 가서 그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편입시켰어 훗날 인도와 문제가 터질 경우 저 인도에 투입시켜서 별짓 다 할 계획까지 하고 있던 거죠. 이 시점에서 파키스탄이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교묘하다며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인도는 1962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74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핵실험까지 성공시켰죠. 핵무기까지 생긴 인도는 계속해서 카슈미르를 포함한 파키스탄에 대한 겁박을 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까지도 핵무기가 없었던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혼자서 인도의 개길 구석이 없던 겁니다. 그랬으니 파키스탄은 꽤 오래전부터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훗날 테러나 게릴라를 펼칠 세력으로서 인도 대비용으로라도 수많은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장단체들 중 그들이 있던 겁니다. 이미 저번 편에서 얘기한 무자히딘부터 탈레반이 생기기 전부터 수많은 아프간족들은 파키스탄에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 가서 그들 중 탈레반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던 거죠. 물론 파키스탄과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말이죠. 파키스탄은 현재도 탈레반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아프간을 친파키스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니 나 있습니다. 실제 아프간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만들었다며 반파키스탄 정서도 오지게 많이 존재하는데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가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일본에서 만든 높은 인건비로 만든 비싼 물건들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말이죠. 현재 중앙아시아의 전체 인구만 무려 7,300만 명.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특정 국가의 물건을 많이 살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시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현재 중국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통과하는 철도를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서 수많은 화물들을 운송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 1대1로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어떻게든 아프간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파키스탄 맨 아래쪽에 보면 카라치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만 2,300만 명이 사는 파키스탄 최대 인구 최대 경제 도시죠. 파키스탄은 저 카라치를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수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화물을 운송하고 싶어합니다. 중국보다 하루라도 먼저 자신들이 먼저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통로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과거부터 친파키스탄 세력이 아프간을 먹어야 개이득인 게 당연한 겁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서방 그 어떠한 국가든 알아서 쳐내주면서 동시에 친파키스탄 세력인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반외세적이며 극단적으로 종교를 해석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며 오갈 곳도 없었으며 어릴 때부터 파키스탄에서 먹고 자며 자란 아프간족, 바로 탈레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0년간 내전내란이 끊이질 않아왔습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를 해왔었죠. 그런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을 수많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기숙학교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 내의 이슬람 기숙학교의 무려 65%가 데오반디즘이라는 이슬람 수니파의 한 학파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데오반디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전체 무슬림 인구의 최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데오반디즘 그 자체만으로는 극단적인 이슬람 학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데오반디즘 학파들 중에서도 오지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프간족 무장단체들에게 극단적인 내용을 설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극단적으로 변한 데오반디즘의 아프간족들의 규범까지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프간족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중요한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정의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욕에 대한 복수에는 기한이 없다. 달리 말하면 복수에 성공할 때까지 평생토록 복수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무조건 중매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매장 당하게 되죠. 유흥과 오락이 금지되고 여성은 취업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있는 아프간족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데오반디즘 중에서도 극단적인 세력과 믹스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양념이 또 들어갑니다.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생긴 순수한 형태의 그 옛날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학파 와하비즘까지 탈레반 세력들에게 믹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갈라진 이후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와하비즘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우디의 와하비즘 세력들이 파키스탄에 자신들의 와하비즘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기숙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오갈 곳 없던 전쟁고와부터 난민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프간족들의 관습법, 그리고 데오반디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데오반디즘, 그리고 사우디에서 건너온 극단주의 수니파 와하비즘까지 짬뽕되어서 세뇌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련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파키스탄과 미국의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무자헤딘으로서 소련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무자헤딘들 중 무조건적인 반외세 서양운동, 무조건적인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1994년 런칭됩니다. 그들이 바로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그들인 거죠. 1994년이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많은 군벌들과 무장단체들이 개나 소나 들고 일어나서 난리칠 때였는데, 강력한 세뇌교육과 미국과 파키스탄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훈련받아온 그들이 이 시점에 아프가니스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 내부만의 세력으로 군사력이든 뭐든 약했던 다른 무장단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1996년부터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집권기의 시작인 겁니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순수한 과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며 TV와 라디오, 더 나아가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들까지 서구식으로 된 것들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탈레반 집권기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 이전 아프간에서 소련과 맞서 싸운 무자헤딘들도 여러 부족 가문 민족들이 다 짬뽕으로 만들어진 군대라서 소련이 철수한 이후 자기들끼리도 오지게 싸우고 있었으니 세력이 오래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세력이 와해되어서 탈레반에 합류된 세력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죠. 사실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중동아랍 전역에 어마무시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고 춥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신앙을 지키자며 무장단체에 가입하라는 세치어에 놀아나서 말이죠.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고 춥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선택을 받은 국가와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자며 위대한 전사가 되라는 세치어에 놀아났던 사건 말이죠. 그 극단주의자들 중 탈반이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알카에다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IS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식과 비상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고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들이 와서 너는 신앙을 지키고 위대한 전사가 되어 구원받으라는 말을 해대며 컸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위대한 성전을 위한 일꾼이라는 선민사상을 들으며 컸으니 어릴 때부터 세뇌로 배운 상식, 세뇌로 배워온 사상, 그리고 자신들이 느껴야 할 선민사상까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 옳다고 믿는 짓을 하기 위해 실천할 뿐입니다. 사실 먹고 살만했고 굳이 극단적인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겐 그저 남의 얘기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파키스탄의 계획대로 탈레반이 집권한 1996년의 아프가니스탄. 이제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아프간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만 된다면 이제 아프간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도 할 수 있을 테고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나쁠 게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96년 시작된 탈레반 집권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고작 5년 뒤였던 2001년 미국에게 고작 한 달 만에 개박살이 납니다. 그를 넘겨주지 않고 숨겨졌기 때문이죠. 1996년 탈레반 집권기의 아프가니스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작 5년 뒤 2001년 고작 한 달 만에 미국에게 개박살이 나게 된 탈레반. 그를 넘겨주지 않고 숨겨졌기 때문이죠. 지난 2001년 9월 노란 딱지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을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배우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댕엔 라멘. 저 양반님이 2001년 이전부터 사방에서 들쑤시고 다녔어. 미국이 찾아내서 조지려고 각보던 양반이었는데 2001년 9월 그 사건 이전에도 오댕엔 라멘은 1998년 케냐 탄자니아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 던지는 짓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진작부터 1999년부터 탈레반에게 그를 숨겨주지 말고 찾았어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탈레반이 계속해서 미국 말 안 듣고 그를 숨겨주고 앉아있던 겁니다. 당시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탈레반을 만들고 지원하던 파키스탄도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했어 껍데기로는 파키스탄도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물론 물밑으로는 깨작깨작 지원했지만 말이죠. 게다가 2000년 미국 구축함이 아덴만에서 갑자기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오댕엔 라멘이 지도자로 있었던 알카에다가 한 짓이었죠.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탈레반이 직접적으로 서로 엮이거나 쌈박질했던 사건은 딱히 없었습니다. 2001년 9월 그 사건도 탈레반이 아니라 오댕엔 라멘이 지도자로 있던 알카에다의 소행이었죠. 즉 2001년까지도 미국과 탈레반이 서로 사이가 더러울 직접적인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게 어그로를 끌었던 것은 대부분 알카에다였던 거죠. 그런데 잘못한 건 알카에다인데 도대체 왜 조지 부시는 2001년 당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을 조지러 간 것일까? 오댕엔 라멘의 알카에다는 정해진 세력과 정해진 장소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쑤셔대면서 이사까지 1년에도 여러 번 해가면서 이동하며 활동하던 무장단체였죠. 하필이면 2001년 이전부터 알카에다가 이사가서 살던 곳이 바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으로부터 숨어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알카에다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생뚱맞은 탈레반에게 알카에다의 오댕엔 라멘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던 겁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쌩을 까버린 상황인 거죠. 달리 말하면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수장 오댕엔 라멘을 숨겨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탈레반을 키워줬던 파키스탄조차도 탈레반에게 오댕엔 라멘을 내쫓으라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탈레반과 미국에 의한 불똥이 파키스탄 자신들에게도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탈레반 파키스탄의 요구 가뿐히 쌩까버립니다. 저지도에서 표시된 지역이 바로 파키스탄 영토 내에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파키스탄 국민들의 탈레반에 대한 우려와 반감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스스로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면서 말이죠. 탈레반은 함부로 알카에다를 쳐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 당시 자신들이 받아준 알카에다를 아프간에서 내친다는 것은 아프간 내 탈레반 대 알카에다라는 새로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한편으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알카에다를 쳐내지 않는다면 내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영공을 뚫고 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래로는 미국과 사이 더러웠던 이란을 뚫고 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탈레반 내부에서는 나름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파키스탄도 함부로 미국에게 문을 열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전세계 악의 죽이라며 비난했던 조지 부시. 그랬으니 이번에도 아프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은 또다시 파키스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레반의 예상과 같이 파키스탄은 미국에게 길목을 내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탈레반의 생각과 달리 이후에는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실제 2006년이 되어서 파키스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2001년 당시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갈 때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였던 리차드 아미티지가 파키스탄 당시 대통령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폭격당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키스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미국에게 협조했다는 거죠. 물론 저 얘기는 탈레반과 사이 더러워져봤자 좋을 것 없는 파키스탄에 미국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 열어줬다고 엄살 부리는 국제정치적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고 오히려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문 열어주신 파키스탄, 미국은 소련 아프간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파키스탄과 협력합니다. 파키스탄은 자기들이 아프간을 장악하려고 키운 탈레반을 조직했다고 미국에게 협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미국 대 탈레반 알카에다의 전쟁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이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탈레반 개박살이 납니다. 탈레반은 개박살 냈지만 한편으로 오뎅엔 라멘은 잡지 못했던 미국.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에 친미정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국과 소련이 실패했던 외세는 무조건 싫다던 아프간에서 말이죠. 과거 1800년대 영국이 포기했던 아프가니스탄, 1980년대 소련도 포기했던 아프가니스탄, 이제 2001년 미국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 현재는 아니지만 2001년 당시까지만 해도 아프간은 미국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란을 포함한 수많은 중동 아랍 국가와 사이가 더러웠던 미국. 어떻게든 석유와 가스 확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석유 송유관과 가스파이프를 파키스탄과 인도로 뚫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인 계획 보면 사이 더러웠던 이란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그랬으니 2001년 당시의 미국은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을 확보해야만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재생 친환경 정책들이 대두되기 전이었던 2001년이니 그랬던 거긴 하지만 말이죠. 당시엔 아프가니스탄이 반드시 필요했던 미국. 그러나 영국과 소련도 실패했던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라고 손쉽게 친미정부를 세울 리는 만무했었습니다. 애초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미국 주도하에 생긴 정부를 불신하고 시작부터 따르지 않으려고 난리치기 시작했고 또다시 미국 주도하에 생긴 새로운 아프간 정부에 반기를 드는
무장단체들이 사방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반외세 정서 때문에 실제 그 무장단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민들도 생겼고 미군을 상대로 한 게릴라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랬으니 탈레반이 일반 주민인 척하고 갑자기 미군을 기습을 하는 경우가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 주도의 아프간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혼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국만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대 정권들은 대부분 부패했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조차 정부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족과 민족 지도자들의 오더에 따라 정부와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만약 미국 편에 섰던 아프간 군인이 이후 자신이 속한 부족의 부족장이 무장단체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 가쁜 경찰이 무장단체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죠. 아프간 정부의 중앙집권은 미국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말같지 않게 개판이었고 주민들도 무장단체 편에 섰다가 미군 편에 섰다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후엔 무장단체들에 의해 처형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주민들도 누구 편에 서야 할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우리 돈 2,000조가 넘는 돈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했고 아프간의 치안이 나아지지도 못했고 아프간의 경제가 나아지지도 못했고 무장단체들은 하루 건너 거의 매일같이 살치고 다니는 아프간은 계속되어 갔죠. 아프가니스탄에는 외국 자본 유치도 거의 어려울 겁니다. 표창자분들이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인건비가 저렴해도 치안이 위태로운 아프가니스탄에 공장 짓고 자본을 들여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안 생기실 겁니다. 외국 자본들도 아프간에 유치될 가능성도 아직까지도 희박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실업률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아프간의 경제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죠. 점차 빈민이 되어가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고 결국 2020년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무려 84%를 차지했습니다. 마약을 재배할 필요 없이 밖에서 일을 하면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아편을 생산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개나 소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살 길이 없는 아프간 주민들은 농사를 짓든 밖에서 장사를 하든 가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편에 의존하게 되어갔죠. 실제 아프간에서 아편 몇 킬로그램으로 곡식을 몇 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아프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나아지기 전까지 수많은 아프간 주민들이 아편 재배의 유혹에서 헤어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빈민이 생기고 있는 아프간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은 다시 세력을 키웠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서북부 지역 또한 탈레반에 의해 돌아가는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이 되고 말았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서북부 지역에서 난민이 된 사람, 빈민이 된 사람, 전쟁고와부터 오갈 곳 없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탈레반은 그들에게 위대한 용사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용사라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빈민으로 전락한 독일에서 위대한 신의 선택을 받은 우리 게르만 민족의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라며 수많은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독일보다도 아프간은 더욱 복잡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말이죠. 그렇게 2021년 8월 30일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이후 또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과 미국도 이기지 못한 제국의 무덤이라는, 제국이 이기지 못한 무덤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제국의 무덤과는 오히려 상관없이 아주 복잡한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의해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 만들어져 가기도 했죠. 과거부터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 게다가 1980년대 내내 소련, 2001년부터는 미국이 다녀간 후 아프간의 무장단체들에겐 엄청난 명분이 생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박살난 아프간의 경제, 들끓는 빈민과 난민들까지 무장단체들은 주민들을 향해
위태로운 위기감에 서 있는 주민들을 향해 외세를 물리쳤다는 성취감, 우리의 종교를 지켜냈다는 성취감, 우린 위대한 영웅이라는 명분을 제공하며 계속해서 아프간을 수렁으로 빠뜨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나의 국가나 다른 국가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저 국가 내부에서 정치꾼들의 선동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자극된다면 하루아침에 엉뚱한 국가가 잘못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여진 이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죠. 사실 대중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욕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합리화해주고 피해의식을 살살 건드려만 준다면, 지네 나라도 그랬었는데도 남의 나라에겐 욕이란 쌍욕은 다 퍼부으며 환장해서 특정 국가를 손가락질 할 테니 말이죠. 아마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꽤 많은 서방 진영 국가들까지 대부분 탈리반 집권 아프가니스탄을 인정해주고 공인해 줄 겁니다. 대신 다른 중동아랍의 무장단체들과 대신 싸워주길 바라며 안정만 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누군가는 특정 국가 때문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던데, 그냥 그렇게 욕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일까? 지금까지 효기심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